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알려진 지 1년여. 그러나 북한의 고구려 벽화 고분군은 아쉽게도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사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한중 간의 갈등 요인이 되어왔다. 고구려 연구재단 출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사 왜곡과 그 연구의 중심인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중국. 그들의 주장대로 이 문제는 학술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인가? 동북공정에 담겨있는 중국의 또 다른 노림수는 과연 무엇인가? 지난 8월 중국 외교부의 우다웨이 부부장이 갑작스레 한국을 방문했다.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자칭린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한에 앞선 사전 협의였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고구려 문제 해결이었다. 한중 외교회담은 8월 23일과 24일 연 이틀 동안 열렸다. 무려 9시간 반에 걸친 기나긴 협상이 이어졌다. 양국 정부는 향후 역사 문제로 인해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 결국 양국 정부가 구도양의 형식으로 합의한 내용은 고구려사가 양국 간의 중대 현안이란 점에 유념하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 문제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미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한국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고구려사 삭제 사실로 또다시 불붙었던 양국 간의 역사 논쟁은 일단 이렇게 봉합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교과서를 왜곡하지 않겠다는 내용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왜곡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승리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를 왜곡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것 또는 뭐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왜곡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외교부 부부장의 말을 우리가 믿고 한중 간의 역사 전쟁이 마치 평화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이겠죠. 실제로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각은 구도양의 합의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중국 북경에선 중국의 역사문화유산들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그런데 전시장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고구려 역사 유적에 관한 사진과 설명문이다.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이었던 오녀산성을 비롯해 장군청과 광개토대왕비 등의 고구려 유적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중국의 한 문화 잡지에는 고구려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다. 중외 문화교류란 이름의 이 잡지는 중국 문화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중문판과 영문판으로 제작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배포되는 관영 홍보지다. 그런데 여기 실린 기사 역시 이제까지 중국에서 진행되어 온 고구려사 왜곡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구려는 중국 고대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소수 민족 정권 가운데 하나란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해온 중국 학자들의 입장 역시 전혀 변화가 없다.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고구려 관련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가 중국사란 주장으로 일관했다. 有的人认为高句丽是韩国和朝鲜历史上的国家，但他的理由仅是因为高句丽从4世纪侵入朝鲜半岛北部，5世纪又迁都到朝鲜半岛的北部。但我认为这只能说明是中国的一个民族侵入了朝鲜半岛，建立了一个中国的殖民地政权，不能说明高句丽就是朝鲜的国家。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 민족의 하나이고 하나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강력화왕비는 분석문에 잘 나타나듯이 고구려는 중원 왕과는 다른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습니다. 천재지자나 이를 쳐다보는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고구려 역사 문화의 독자성까지도 이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因此，对三韩的继承意识并不包括高句丽。高句丽有自己独特的文化，我是同意的。但是林先生所举的3个例子，高句丽的诸城法、高句丽的陶瓷、四声图，却恰巧都不是高句丽所独特的文化，而是接受中国的影响所形成的。而且由于这样呢，高句丽在经济文化方面也深受中国的强烈影响。 高句丽从农业混合的经济过渡到农业经济，从奴隶制度过渡到封建制度。它的文化虽然保有自己的特色，但后期它的文化内涵也主要是以汉文化为主了。 고구려사 문제에 관한 한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지 2달이 지났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중국 학자들의 태도. 이것이 단지 학술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인가? 중국에서는 사실 학문이 정치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하다든가 하면은 역사학계에서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론이 하나 이렇게 거대하게 뜨게 되면은 다른 이설은 사실은 별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중국의 국경 내에서 전개되었던 고대 혹은 중세 역사는 모두가 중국사다 이런 논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주 지역에서 전개됐던 사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중국으로서는 그들 지방 정권의 역사였다 이런 주장이지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또 지금 와서 또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 왜곡, 역사 날조인데 중국도 일본의 식민사관, 일본의 한국사관을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또 우리와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고구려사다 또는 발해사다, 고조선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서는 과거의 역사라기보다 민족의 혼입니다. 이 우리 민족의 혼을 왜곡하고 절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서 중국의 정치적인 또는 대한반도 전략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중국 북경의 변강사지 연구중심.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알려진 동북공정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동북공정은 학술적인 연구일 뿐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의 지나친 민족주의라고 공격하는 중국.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있는 동북공정 소개문엔 이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목표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사회질서 확립이라고 밝혀놓았다. 동북공정이 학문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임을 명시한 것이다. 동북공정의 조직도에서도 정치적인 색깔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사열에 있는 정치국 위원과 재정부 부장이 동북공정의 고문을 맡고 있다. 또 사회과학원의 부원장, 흥룡강성 부서기 등 중국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조직의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다. 동북공정의 이제 최고 지도기구 표를 보면 고문으로는 돼 있는 사람이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입니다. 근데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은 중국 정치국의 위원, 정치국 국원이에요. 정치국 국원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권력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 고문으로 있어요. 또 한 명은 그 중국의 재정부 부장인데 그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재경부 부총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 중국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동북공정의 지도기구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국 국원이 지금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동북공정을 중국에서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동북공정의 연구 내용은 대체 무엇인가?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는 2002년부터 3차에 걸쳐 선정된 연구 과제들이 소개돼 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58개의 과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6개가 바로 중국 동북의 변경과 영토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영토라든가 전쟁의 문제, 또 명나라와 조선 혹은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국경 문제라든가 국경에 관련된 각종 조약 문제, 이제 근대식의 이제 간도 문제,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조선인의 이민 문제라든가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 또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동북 사회 안정에 미칠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에 따른 국제 환경의 변화, 그에 대한 중국의 어떤 대비책, 이런 것에까지도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북공정은 그야말로 고대사를 위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고대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다루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프로젝트로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북공정은 중국의 만주 전략인 동시에 동북아 전략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북공정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북 지역은 중국의 최동북쪽에 위치한 윤영성과 길림성, 흑룡강성의 세 지역을 가리킨다. 총 면적이 78.9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의 3배가 넘는 동북 삼성엔 우리가 흔히 간도라고 부르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는데,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한중 간의 영토 분쟁을 일으켜왔다. 숙종 38년인 1712년 실록엔 중국의 사신이 국경 문제로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당시 양국인 모두의 출입이 금지돼 있던 간도 지역이 영토 분쟁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양국 간 국경협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백두산 정계비. 그 내용은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후로 문제가 된 것이 동쪽 경계선인 토문강의 위치다. 토문강을 동쪽 경계로 할 경우 간도 지역 대부분이 조선 영토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에선 두만강과 토문강이란 지명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국은 두만강이 경계라고 주장했다. 조선과 청은 1885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국경회담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조선과 청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던 간도. 그런데 1909년 당시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던 일본이 청과의 협약을 체결한다. 간도를 청에 넘기고 만주의 철도 보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다는 내용이었다. 국경 문제 당사자였던 한민족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이뤄진 이 협약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지난 22일 국정감사장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간도 협약이 무효란 입장을 밝혔다. 간도 협약에 관해서는 이 법리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간도 협약이 이루어진 지 9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간도 협약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금 현재 국제법으로 봐도 한중 간의 중요한 국경 문제를 제3자가 개입해갖고 중국에 넘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국제법 학자들이 말한 거에 의하면 어쨌든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그 제국주의적 힘을 이용해서 했던 많은 협약들이나 이런 것들 다 무효가 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무효가 되고, 그 이후에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포츠단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뭐 대만 이런 거 다 독립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도 협약이 무효화가 안 됐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어쨌든 우리가 1960년대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거의 승계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 문제를 우리가 다시 재논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중국도 국제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와의 구두양의 합의 당시에도 중국은 고구려사와 영토 국경 문제 연관성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한중 간의 외교회담이 진행 중이던 8월 23일자 타임지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중국은 한국이 통일된 후 옛 고구려 땅의 일부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I think that the Chinese actions are very much defensive. I know it's not interpreted this way in South Korea, but I really believe that the Chinese position is a defensive one. That they are somewhat nervous about the validity of the Chinese historical claim to at least two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namely Jilin and Heilongjiang, because no Chinese regime based in the Central Plains of China ever exercised long-term direct control over this area until 1949. Probably in Europe too, but certainly among Chinese. It's not considered to be a really justifiable claim to territory unless you can back it up with some historical pedigree. And that, I think, is what the Chinese fear, that they can't do this. So this is one thing, that there is this anxiety concerning the integrity of the territory and the stability of the borders in the northeast. 중국이 동북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의 또 다른 요인은 길림성 동부에 위치해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다. 한반도의 4분의 1 면적의 중국 동북지방의 국경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은 조선족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요 행정직은 대부분 이들 조선족이 맡고 있으며 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주도권 역시 조선족이 가지고 있다. 중국어와 함께 조선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중국 개방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한류 열풍까지 겹치면서 조선족 사회에 한국의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연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조선족 가정엔 한국 TV를 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다. 까마득한 시간부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한국 TV 수신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들은 단속을 피해 거의 매일같이 한국 TV를 시청한다. 드라마와 뉴스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한국과 동시에 방송된다. 한국 TV를 보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단속할 때는 안 보지만은 그래도 많은 가정에서 기본상에서 거의 다 보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죠. 그냥 바로바로 알죠.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조선족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은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통해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도 한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속속들이 파고들고 있다. 식당에 가보게 되면 한국 음식들이 많아요. 전형전신에 전주 비빔밥. 그 우리 연기시내에서 그 비빔밥 가운데서 가장 그 맛있는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또
전라북도 전주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문화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상, 이 그 옷을 입는 것도 여기 분들은 조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조선족들은 한국 옷을 많이 입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한국이 영향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놓고 말하면 어제 서울에 무슨 바람이 불었으면 오늘은 연길에 무슨 바람이.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탈북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북경에선 67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민감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흔들리면서 탈북자는 계속 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중국 동북의 조선족 사회로 숨어든다. 그리고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이 변경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我们都知道北朝鲜呢，它有些我们叫难民吧，不断的跑到过来，这种情况下对两国的关系，可能实际上对中国和韩国的关系都有一些影响。像这类的事儿都是一个不安定的因素。 탈북자가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이 지역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일단 뭐 연변 지역에 많이 가 있는 데던가. 근데 미국에서도 이미 탈북자 문제, 인권 문제를 생각해서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변경 지역, 동북이라는 변경 지역이 단순히 무슨 북한과 중국과의 문제만도 아니고 한국과 중국과의 문제만도 아니고 미국까지 관여되고 세계가 관여해서 인권 문제로도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영토 문제만도 아니고 국경 문제만도 아니고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갖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따로 어떤 동북 문제로서 독립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변경 안정 자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동북 공정을 주관하고 있는 변강사제 연구중심에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탈북자 문제가 동북 지역 불안정의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 이후다. 통일이 되면 북한과 남한, 조선족 사회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이 지역 전체가 한민족의 영향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만주라고 하는 그 지역과 우리 한반도와의 경계선, 국경선의 개념이 모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면 북쪽에는 탈북자와 조선족이 어울리고요. 남쪽에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어울리게 되고 또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어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가 그야말로 한민족의 어떤 그 벨트 지대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동북지구 사회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조선족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조선족들의 어떤 정체성을 동요시킬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8월 25일 뉴욕 타임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중국 동북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통일 한국을 지지하게 될 수도 있으며 중국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을 중국 정부가 엄하게 처벌하기 시작한 것도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연결을 우려해서라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조선족들에게 이른바 삼관교육이라 불리는 사상교육도 시작했다. 삼관이란 역사관, 민족관, 조국관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조선족들에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이 너희 조국이다. 이북이나 이남이 너희들 조국이 아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 똑똑히 알아라. 이게 조국관 문제고, 민족관은 너네는 소수민족이다. 중국에 사는 중화민족 56개 가운데의 한 개 소수민족으로서의 사는 민족이다.
그 다음에 역사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소수민족, 변방에 사는 소수민족의 역사로서 중국 역사 가운데 하나의 역사다. 이런 걸 이제 정확히 수립해야 된다. 중국이 추진해온 역사 왜곡 작업도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돼 있다. 고구려를 비롯한 동북 지역의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킴으로써 한반도와 연결된 조선족의 역사적 뿌리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 동북지구와 한반도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찾아내기 위해서 역사책을 들춰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역사라고 일컬어왔던 고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구려라든가 아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민족이 세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도 전부 중국사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 사회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족과 동북 지역에 대해 중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엔 다민족 국가라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중국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 이외에도 55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이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의 거주 지역은 중국 영토의 절반을 넘는다. 때문에 이들의 융화와 단결이 국가 생존의 절대적인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건국 초부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강조해왔다. 중국 내 소수민족들은 모두 중국이라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며 각 민족 간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중국 내 각 민족 간의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를 통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논리다. 한족과 소수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 공동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 민족이 어떻든 간에 모두 이제 온전한 중국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결국 그 중국 내 각 민족의 어떤 단결과 중국 인민의 애국심을 이제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파생시킨 하나의 어떤 중국의 국가 인식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건국 이후 끊임없이 소수민족들과의 분쟁을 치러왔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중국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티베트다. (1950년) 중국의 침공을 받은 티베트는 1959년 3월 수도 라사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반란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채 실패로 끝났고 티베트는 중국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고 만다. 1965년 서장자치구란 이름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된 티베트는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였지만 중국은 무력으로 이를 진압해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희생됐다. 이 같은 무력 진압과 함께 중국은 티베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을 진행시켰다.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서남공정이 그것이다. 서남공정을 주관해온 것은 북경의 장학연구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에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이곳에선 1986년 130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해 서남공정을 시작했다.
10년여에 걸쳐 이뤄진 서남 공정을 통해 중국은 7세기 이후 독자적인 국가와 문화를 유지해온 티베트의 역사를 철저하게 부정해왔다. 티베트는 중국이란 다민족 국가의 일부분이며 자고 이래로 중국과 나눠질 수 없는 지방정권이란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이 같은 서남 공정의 논리는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과 거의 흡사하다.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정치적 구심체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분명히 다른 문명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양해하에 사실상 이제 무력 점령한 이후에 여기를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 지역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시킬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인구를 한족들을 이제 분포시켜서 티베트 지역이 이제 독립할 때 인구 문제를 해서 독립 못하게끔 하도록 시켰고요. 이 동북 지역보다도 더 먼저 중국이 오랫동안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창설자인 마오쩌둥과 함께 소수민족들의 얼굴을 넣을 정도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강조해온 중국. 소수민족 통합이란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왔다. 규모가 크거나 이탈 움직임이 많은 소수민족의 경우 거주 지역에 한족들을 대규모로 유입시켜 한족과의 동화를 꾀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엔 대규모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소수민족이 바로 동북 지역의 조선족이다. 조그만 방해 불씨가 광야를 태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조선족이 어떤 형태든 문제가 되고 이 그 소수민족 문제가 부각됐을 때는 다민족 국가는 거의 그렇듯이 소수민족의 민족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억누르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계속 강조했듯이 중국인으로서의 민족관, 중국인으로서의 국가관, 중국인으로서의 역사관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중국이라는 문화, 국가, 역사의 틀 안에서 이 소수민족을 가두고 그 소수민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You can see this when you think about not so much Korean, the Korean ethnic minority in Northeast China, who are not really a group who causes trouble, but you have other groups in China's southwest and northwest who might gladly break away from China if they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use history as a justification. No, our ancestors were not part of China. Therefore, why should we be part of China? And I mean, if you really want to go out on a stretch, if the ethnic Koreans in Northeast China wanted to break away, they could easily fall back on the Goguryeo argument, saying Goguryeo was never part of ancient China, so why should we be part of China? 이 같은 배경 아래서 중국은 티베트 역사를 편입시키는 서남 공정에 이어 동북 지역 문제를 다루는 동북 공정을 시작했다. 지난 7월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지인 집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도 이 같은 동북공정의 일환이다. 집안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중국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고구려가 중국 역사란 주장을 본격화했고 관광객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뤘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흔적도 마치 중국 역사의 일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될 무렵 고구려의 첫 수도인 환인에선 대규모의 축제까지 열렸다. 축제의 대부분은 한민족의 전통문화 공연으로 채워졌지만 중국의 주장은 한결같다. 고구려는 중국 동북 지역에 존재했던 지방정권의 하나며 한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차가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집안과 환인은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동북 지역의 안정과 조선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동북공정. 이로 인한 고구려 역사의 왜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옛날에는 무슨 공안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직원들이 사진 찍는다든가 또는 특히 비디오를 찍었을 때는 뭐 중국 돈 5천 원 벌금을 물린다든가 정말 가면 공포 분위기였는데 지금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자유니까 고구려 연구원산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고 기쁜 일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미 고구려 역사 왜곡을 다 해놓고 이제는 얼마든지 찍어도 좋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세계유산 등록을 통해서 고구려 역사가 중국사라는 것은 마치 세계에서 공인받은 것처럼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중국 집안 세계유산 딱 하고 현재 집안과 환인에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책자를 판매하고 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인 장군총과 광개토대왕비 등 우리 역사의 소중한 유산들이 빠짐없이 소개되어 있는 책자들이다. 나는 거기 가서 이번에는 촬영하다가 최근엔 기념 우표집까지 등장했다. 여기도 보면 중국 동북 소수민족 고구려 미 그 건립의 고구려 정권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일곱거리가 집안사. 고구려와 발해 등 동북 지역의 역사에 관한 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구려 역사 이야기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발해국사와 발해국의 역사 이야기, 집안사와 집안의 역사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 유적 현장에서 지금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만주 지역을 지배했던 한반도의 역사를 모두 중국 것이라 주장하는 책들. 그런데 여기엔 중국 동북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양에 있는 고구려 유적들까지도 소개돼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주장한 광명일보의 기사. 여기에는 한반도의 북부 지방까지도 중국에 지배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이 동북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현도군과 낙랑군 등의 통치기구를 두었고 고구려의 수도는 이들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한반도의 북부까지도 중국의 고대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那个时候就是他迁都到平壤的时候，那个时候那块地方是古代中国的一部分，因为它是中国的一个地方民族，就是地方政权，就是高句丽它的一部分。哎，就是在这之前呢，这个地方一直也进入过中国直接统治。你们都知道汉室郡、乐浪郡，对不对？乐浪郡从古朝鲜到乐浪郡那个地方都是中国的领土啊。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주장.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한 이후 중국 북경에선 세 차례에 걸친 육자회담이 열렸다. 오래전부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은 육자회담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다. 我们对朝鲜半岛政策最基本的这个一条，就是要维护朝鲜半岛的这个和平稳定。那么维护朝鲜半岛和平稳定就意味着我们反对在朝鲜半岛呢出现这个军事冲突，那么发生战争，甚至呢我们也不愿意看到朝鲜半岛出现，比如说 内乱，比方说由于这个外边的这个压力，或者由于别的一些原因，经济方面的原因，比方说在这个北朝鲜出现一些内部一些不稳定，这也是我们不愿看到的。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 자신의 안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진짜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지금 사실 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좀 더 많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험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개입을 해 들어올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의 안정이 깨지고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안정. 그것은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과 국경을 인접하고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从现在来看，也是长远来看，朝鲜半岛的安全应该是对中国是最为重要的。它的安全包括无核化的问题，包括这个地区的稳定等等一些问题，对中国的这个安全，特别是东北部的这种安全，至关重要。因为中国的安全除了东北，然后朝鲜两岸关系，所以东北来讲呢，主要是朝鲜半岛。朝鲜半岛这个地区的一种和平稳定以及它的发展，对于中国的安全应该是至关重要的。所以中国积极主张这个地区无核化，主张这个地区的这个稳定支持这个地方这种统一只有这样才能够保证中国市化建设，保证中国现代化的一种外部的一个环境的稳定。 만약에 그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그래서 미국이 자의적으로 동북아의 질서를 재편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가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한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코앞에 미군 기지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군사 안보상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사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완충지대로서의 북한 정권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이 중국으로서는 이 동아시아의 어떤 세력 진출의 어떤 발판을 또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의 현 체제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학자 스티븐 모션은 자신의 저서 헤게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권 수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확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경대에서 공부했던 한국 유학생이 썼다는 이 글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북경대의 정치학 수업 중에 교수에게서 들었다는 글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중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북한을 지방정권으로 만들어 중국의 영토로 삼으려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인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공포된 건국헌법.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5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었고 우리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영토를 넘겨받게 될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은 한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유엔에서 결의한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 유엔 기록 보존소.
대한민국 건국 당시 유엔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결의했는지에 관한 문서도 이곳에 있다. 유엔 총회 결의 제195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어떤 개입이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유엔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했던 38선 이남에서만 합법적인 정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원래 유엔은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할 거를 결의했는데 그게 북한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에서만 실현됐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남한 정부를 어떻게 인정하냐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다시 말하면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치러진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합법 정부라고 한 게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치러진 유일한 그러한 합법 정부다라고 이제 승인을 하는 것이죠. 한반도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한국 전쟁 당시다. 1950년 11월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했을 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다. 그런데 당시를 기록한 국회 속기록은 평양 방문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 자격이 아니었다고 적고 있다. 유엔군은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후의 상황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더욱 굳혀놨다. 북한은 이미 100여 개 이상의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고 1991년엔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남한과 북한은 연관성이 없는 독자적인 나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북한 관계나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 북한이 붕괴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국내법 논리로 헌법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북한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자동적으로 국내법, 그러니까 남한의 헌법이 북한으로 확장되는 걸로 되는 것이죠. 그럼 북한은 수복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당연히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면 북한은 엄연히 별개의 주권 국가였고, 따라서 북한이 만약에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저거는 남한이 우선권을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럴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미국이 중심이 되고 중국도 참여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국제적인 개입, 유엔을 통한 개입, 이런 게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이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경찰 경비력 대신 군병력을 배치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조치란 시각도 많다. 경찰 병력으로서 충분히 어떤 그 탈북자라든지 국경선을 넘어오는 것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봐진다면은 꼭 이러한 보다 더 군병력으로서 전환시킨 데 대해서는 중국의 의도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된다거나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 한반도에 대한 관여와 개입의 의지를 나타내는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중국은 지난 6월 북한과 국경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변화가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시거나 혹은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시기 내에서도 정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런 정치 변화는 대개 친중 행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은 원조의 명분으로, 지원의 명분으로 충분히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시작된 고구려의 역사는 한반도의 북부로 이어졌고 북한은 이러한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한 국가라고 말해왔다.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면 북한 역시도 중국의 영토란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그 속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변화, 유사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대비책을 다 강구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이 동북공정으로 나타나고, 동북공정은 과거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그들이 강조하는 고구려의 활동 영역이 대동강 또는 한강 이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변화가 있을 때 그들은 그 역사적 영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봐져요. 한반도에 대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작업이, 중요한 부분 작업이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도 간도 지방, 연변 지방을 중국이 계속 관할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포석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권을 주장할 것인가라는 계산도 있고 하니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큰 정책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서 그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정책이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아마 정리가 돼야지. 그러나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은 아직까지 고구려 문제만 매달려 있다. 동북공정의 목표와 거기 담겨있는 중국의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과 일시적인 대책밖엔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그 전략 부재라고 볼 수 있죠. 미래에 대한 전략 부재.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것 정도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안 해간다는 거죠. 꼭 남이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이 강대국 사회에서 이 한반도를 우리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영화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전략이 좀 필요해서, 이 문제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니까 우리도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아주 단발적인 그 정책을 내거나 흥분하거나 아니면 여론무마용 또는 띄우기용 정책만을 하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일단 마련해서 길게 계속 간다. 우리에게 중국이라는 존재는 생존 문제와 연관해서 봤을 때 항상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존재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연구한다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국을 연구해야 됩니다. 중국이 그 과거를 연구하는 것, 과거 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연구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한반도와 중국 간의 최대의 외교 쟁점이 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한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공정과 중국에 대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동북공정의 핵심에는 중국의 이익과 미래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존재하고 그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